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의 15%가 해외에서 들어온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럽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들어간 가운데 확산이 심각한 북미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보름간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지자체가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어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면 마스크에 부착해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 상당수 제품 성능이 엉터리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착형 필터는 성능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허점 때문인데 정부는 보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외출이나 모임보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늘고 온라인 서비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스마트 라이프에서 점검해보겠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존재 여부는 인류의 가장 오랜 궁금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외계 문명 확인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리나라에서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98명 가운데 15명이 해외 유입 관련 사례로 전체의 15.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유럽발 입국자고 3명은 미국에서, 나머지 4명은 각각 캐나다와 필리핀, 이란, 콜롬비아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22일까지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3명인데 보건당국은 감염 확산에 대비해 모든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도보 이동형 진단검사 워킹스루가 진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인천공항에 워킹스루형 선별진료소 40개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채취 이후 공간을 소독하는 데 10분에서 15분 남짓 걸려 30분에 1명 정도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워킹스루 도입으로 부스가 여러 개 설치되면 소독 중 다른 부스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해 6배에서 7배 검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검사와 이후 결과가 나오는 대기 시간도 줄어들게 돼 임시생활시설 순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주문한 정부가 전시 상황을 언급하며 행정명령을 엄포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유럽 못지않게 북미 지역 확산세도 심각하다며 이번 주 안에 이 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할 때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정 총리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엄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는 집회금지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해외 확산세에 대한 준비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미 지역 확산세가 유럽 못지 않은 데다
입국자 수로 보면 유럽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 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입니다. 우리 방역 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 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 총리는 이번 주 안에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북미 지역 입국자에 대한 격리나 검사 강화 방안이 추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해 지자체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것마저 어기면 벌금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교인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들어간 예배당 안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교회 측은 정부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운영 중단 결정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설교를 내보내야 되니까 상의는 해서 최대 협조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대형 교회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지자체는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이런 큰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시민들은 모르고 얼마나 정서 안정감을 갖겠어요. 그래서 간곡하게지만 부탁 말씀 올려놓은 거니까 좀 저장적으로 검토하셔서 한 2주만. 하지만 교회 측은 정부 조치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도 틀려라 틀리지 마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울의 또 다른 교회에서는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도 투입됐는데 해당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행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고 또 추후에 감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때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감염병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시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배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범투보는 2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가면서 대중교통에도 방역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정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KTX와 같은 열차나 비행기, 고속버스는 되도록 창가 좌석이 배정됩니다. 창가 자리로 예약하지 않았어도 정부는 코레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창가 좌석을 줄 계획입니다.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서입니다. 동행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2인석이라도 혼자 앉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는 이런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기본 소독 외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고 온 차량은 차고지에서 차량 안팎을 더 철저히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어쩔 수 없이 밀접 접촉이 되겠지만 침방울에 의한 감염이 쉬운 만큼 대화를 자제하도록 운행 중 방송이나 전광판 등을 이용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는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택배 배송도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사항도 있지만 보름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하면서 이 기간 관련 내용 실천에 전력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꽃들도 하나둘씩 피기 시작했죠.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 벚꽃 축제로 유명한 곳들이 관광객 맞이로 분주한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수 있어 썩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진해 군항제의 대표 관광지인 여자천. 꽃망울을 곧 터뜨리기라도 할 듯 분홍빛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벚꽃의 개화가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군항제를 찾으면 코로나19가 확산할까 염려되는 겁니다. 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할지 모르고 그럼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 좀 많이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죠. 지역민의 우려에 지난 1963년 시작된 군항제는 올해 처음 취소됐습니다. 군항제를 찾아달라던 홍보 전략은 되려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홍보로 바뀌었습니다. 축제를 찾지 말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노점상 단속까지 나섰습니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도 최대한 늘렸습니다. 해마다 벚꽃이 필 때면은 전 국민들께서 우리 진해를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오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2배로 저희들이 잘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봄꽃 축제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된 상황. 꽃을 보러 오는 상충객의 발길을 막을 수만은 없어 시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라이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등장한 일상 지원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용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전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전 세계 모바일 앱 사용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확히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건가요? 지난 19일 글로벌 앱 조사업체인 앱 애니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여기를 보면 지난달 국내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3.9시간으로 작년 2월보다 한 7% 증가하면서 조사국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이제 중국인데요. 작년보다 30% 늘어난 하루 5시간을 기록을 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한 3.5시간으로 7% 정도 증가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한 11% 늘어난 2.7시간 기록했는데요. 이게 그 2월 달 결과이기 네. 때문에 아마 올해는 지금 이번 달은 훨씬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앱 사용하는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삶의 풍경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일상생활은 영위를 해야 하니까 일상생활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주는 앱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이 세탁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대면 수거를 꺼리는 가정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예. 모바일 앱을 통한 세탁물 수거 서비스 런드리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세탁물 수거를 요청하면요. 집 앞에 스마트 세탁 수거함 런드렛 이런 것을 놔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세탁물을 넣어서 현관 앞에 내놓으면 다음날 밤에 세탁을 완료한 상태로 배송해주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인데요. 설 연휴 전보다 서비스 이용자 수가 한 2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도서관이 긴급 휴관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로 도서 배달 앱 우리 집은 도서관이 등장했습니다. 건당 900원 정도를 지불하면 집 앞까지 책을 배달해 주는데요. 문고리에 전용 가방을 매달아 놓기만 하면 직원이 책을 가방에다 넣어줍니다. 반납할 때도 이 가방에 책을 넣기만 하면 직원이 알아서 가져간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 일반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정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한 서비스가 정말 많군요. 네. 그런가 하면 요즘 운동 부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안에서 혼자 운동할 수 있게끔 홈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앱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 VX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홈 트레이닝 앱 스마트 홈트를 출시했는데요. 체계적인 피트니스 커리큘럼에 이 AI 코칭을 접목을 했습니다.
딥러닝 기반 AI가 이용자의 실시간 관절 움직임을 추출하고 정교한 분석 후 이제 올바른 운동 자세를 추천해 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운동이 시작되면 이용자의 운동 자세를 전문 트레이너 자세와 비교하면서 운동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는데요. 이용자 딱 하면 여기 여러 가지 표시가 돼요. 예. 이 이용자 관절 모양을 통해서 전문 트레이너와 동작이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녹색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잘못했습니다. 좀 노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던져줍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이어트 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이다노 같은 앱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었고 얼마나 운동을 했으며 얼마나 걸었는지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목표치에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슬퍼질 때가 있는 그런 앱입니다. 아니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사실 운동을 못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앱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부지런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신 건강이잖아요. 아무래도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불안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심리 상담과 관련한 앱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신 아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앱들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마음을 달래주는 다양한 좀 명상 심리 앱이 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상 심리 앱 코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코끼리거든요. 행복, 긍정 심리, 힐링, 숙명 등 약 300여 개 명상 심리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앱입니다. 명상 앱을 실행시키고 나온 대로 그냥 편하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좀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했던 그런 앱인데 요즘 집에서 쉴 때 쓰는 분도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코끼리 같은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후 회원이 약 20% 정도 이제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밖에 마음 챙김 명상 앱인 마부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격리 치료 또는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유저를 위해 서울의료원과 함께 명상 콘텐츠를 개발해서 유저와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일주일, 2주일 마음 챙김 명상 기초 과정이 있어서 이 기초를 다지다 보면 어느새 좀 명상 원리를 익힐 수 있다라고 하네요. 또 네이버 지식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한 달간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87.6%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가장 강조되고 있는 심리 방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앱은 없나요? 정부가 좀 한시적 원격 진료를 허용한 가운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메디히어가 원격 화상 진료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메디히어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등인데요.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진료 분야와 의사를 선택하고 증상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진료 예약 시에 맞춰서 스마트폰 앱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아니면 이 화상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밖에 뭐 채팅 같은 여러 나눠서 원격 진료가 좀 절실한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메디어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히치메드에서도 온라인 문진표 앱인 이지닥을 선보이는데요.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진료소에서 대기하다 보면은 이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한 30분 정도가 이제 걸리거든요. 이런 시간을 좀 이제 줄여서 진료소에 가서 코로나19에 걸리겠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지닥에서 만든 온라인 문진표를 사용하게 되면 작성 대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머무는 시간 자체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같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도와주는 그런 앱들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전국의 초중고 개학도 연기되고요. 학원들도 현재 휴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을 지원해주는 앱들이 많이 지금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요. 캐치 잇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전국의 학생들에게 프리미엄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지 못해도 이 캐치 잇 잉글리시 소셜 학습 기능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친구를 맺고요. 서로 영어 퀴즈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실제로 이 서울 개성초등학교, 대구 하빈초등학교, 대구 진월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토도수학이라는 앱도 있는데요. 모바일 학습 앱으로 유치원에서 한 2학년 수준 정도의 커리큘럼을 게임처럼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앱이거든요. 원래는 정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장애아를 위해서 나온 앱인데요. 최근은
이 장애를 겪는 아이뿐만 아니라 비장애, 저학년 아이들로부터 좀 큰 인기를 얻다라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00여 가지의 수학 활동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이 8개 국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국 1,400여 개 교실에서도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코로나19에 맞서서 개발되고 있는 앱과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의 부제가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산업계의 변화를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동 제한령과 사업장 전면 폐쇄 등 이딴 강경 조치에도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두 나라를 합친 사망자가 7천여 명으로 중국의 2배를 웃돌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한 병원 예배당에 관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주말 하루만 500명 넘게 숨겼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누적 사망자는 5천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도 하루 만에 5천 명 이상 불어나 누적 숫자가 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슈퍼마켓과 약국 등을 제외한 전국의 사업장을 다음 달 3일까지 폐쇄하는 강경책을 발표했습니다. La decisione assunta dal governo è quella di chiudere nell'intero territorio nazionale ogni attività produttiva che non sia strettamente necessaria, cruciale, indispensabile a garantirci beni, servizi essenziali. 스페인도 사실상 전시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3만 명에 근접하고 있고 사망자는 하루 새 30% 급증해 1,700명을 웃돕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스페인 정부는 이미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보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ue el gobierno aprobará, tal y como está previsto en la Constitución y tras escuchar a los expertos científicos, en los próximos días aprobaremos ampliar el estado de alarma en todo el territorio nacional por otros 15 días.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선 독일은 공공장소에서 2명이 넘는 모임을 2주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정부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뒤에 방역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지원 발언은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친서를 보냈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거론하며 이 나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yes, I have let it be known that we'll help people, including North Korea, including Iran, and including many other countries. It's very important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검사 방식이 곧 나오게 될 거라며 자신들은 북한, 이란 등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북미 두 정상이 훌륭했던 관계였다고 언급하는 등 우호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악착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겨냥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국영방송에 나와 도움을 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매우 이상하다며 여력이 있으면 미국민에게 먼저 쓰라고 오히려 공격을 가했습니다. تا ما به شما از لحاظ دارو و درمان کمک کنیم. این جزو اون حرفای بسیار عجیبه. در دارو و اینها خودشون اگر چیزی دارید دستتون بازه صرف خودتون بکنید. 하지만 이란의 코로나19 상황은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확답을 하지 못한 채 미국과 수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이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 주간 화제의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과학 뉴스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그야말로 귀한 몸이 된 마스크. 위생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쓰고 버리자니 정말 아까운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20번까지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나노 섬유를 특수하게 정렬해 여러 번 빨아도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당장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역설일까요?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자 눈병이나 독감과 같은 계절성 감염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화된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 습관이 뿌리내리길 바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비롯해 공기청정기와 보호필름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구리의 항바이러스 항균 기능은 여러 기관을 통해 검증됐지만 실제 제품에 활용됐을 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결과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기술 수출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진단키트 5만여 개가 수출됐고 수출을 공식 요청한 나라만 17개국에 달하는데요. 진단기술 외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도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앞선 대응 기술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사막 메뚜기 떼의 습격이 무섭습니다. 잡식성인 사막 메뚜기가 쌀이나 귀리, 바나나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면서 식량난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메뚜기들은 지난해 발생한 강력한 저기압에 의한 폭우로 순식간에 번식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하죠.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가 빚어낸 재앙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 20여 종을 발굴했습니다. 한국 파스투르 연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세포에 감염시킨 뒤 기존 약물 약 3천여 종의 효과를 시험한 결과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는 물질 20여 종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천식 치료제 알베스코의 성분인 시클레소니드가 안전성과 약효, 국내 판매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치료 약물로 가장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세포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한 수준이어서 실제 환자에서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홍합 단백질을 이용해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과 여의도 성모병원 등 공동연구팀은 강력한 성질의 홍합 접착 단백질을 줄기세포에 접목해 손상된 심근 조직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홍합 단백질의 접착성과 혈관 형성 능력을 이용하면 이식된 줄기세포가 손상된 심근 조직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근섬유화를 막아 회복을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체에 해가 없는 홍합 단백질을 이용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새로운 심근경색 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곤충의 눈 구조를 본떠 얇으면서도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는 카메라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정기훈 교수팀은 파리의 일종인 제노스페키라는 곤충의 눈에서 착안해 기존 카메라보다 더 얇고 넓은 시야각을 가진 카메라 렌즈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제노스페키가 일반 곤충과 달리 하나의 렌즈에 수백 개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렌즈별로 얻은 각각의 영상을 하나로 합쳐 선명한 영상을 만든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카메라 렌즈의 두께는 0.74mm로 10원짜리 동전의 절반 정도이며 넓은 시야각에서 높은 해상도를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카메라를 모바일 기기는 물론 의료 영상 기기나 정찰 장비 등 소형 카메라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를 탐구해 왔습니다. 우주를 탐구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지만 외계 생명체에 대한 정보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외계 생명체 탐사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마도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면서 가장 궁금해해온 게 바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점일 것 같은데 실제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이 우주에 과연 우리뿐일까라는 이 질문은 오랫동안 인류가 간직해온 가장 거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소설 콘택트를 통해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칼 세이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천문학자도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 다른 곳에 살아있는 또 다른 외계 생명체, 외계 생태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가 아주 광활하고 넓은 만큼 당연히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곳에서 지구에서 진행되었던 생명 탄생과 진화의 역사가 비슷하게 벌어졌을 것이라는 기대죠. 네, 그럼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행성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우리는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딱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구입니다.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에 필요한 조건을 우리 지구에 대한 이해로 국한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생명체가 탄생을 위해서 필요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가정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꾸준히 막대한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그 행성을 비추는 뜨거운 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햇살을 받는 것뿐 아니라 그 열 자체로 영양분으로서 섭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별에서 받는 에너지가 너무 과잉되거나 부족하면 행성이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에너지를 주는 그 별에서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아서 물이 행성 표면에 다 마르거나 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심별에서 멀거나 가깝지 않은, 즉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 범위를 생존 가능 구역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구도 골디락스 존에 들어오는 살기 좋은 행성인 덕분에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었죠. 이런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어떤 환경의 생명 탄생이 유리한지 다양하고 미묘한 변수들에 대해서 천문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존재를 그들에게 한번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우리 존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한번 했었다고요? 네,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외계 행성은 4,000개가 넘고 그중에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기대되는 후보 행성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왜 아직 다른 존재의 신호를 포착하거나 조우하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 일부 천문학자들은 그 다른 존재들이 우리 지구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구에 찾아오거나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의 존재를 다른 우주적인 존재들에게 알리기 위해 먼저 지구에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우주적 선톡을 보내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우주적 선톡이요?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인류가 다른 존재들에게 지구는 꽤 수준 높은 문명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가 보낸 신호가 인공신호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울 테니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서 19세기 때부터 많은 철학자, 천문학자들이 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1820년 수학자 가우스는 직각삼각형의 변 길이 사이 법칙을 이야기하는 피타고라스의 법칙이 이런 메시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황량한 툰드라에 소나무와 밀을 심어서 피타고라스 법칙을 상징하는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그림을 표현하면 멀리 달이나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의 수학적 실력을 가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고민은 지구 바깥 외계 문명이 화성이나 달 정도에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달이나 화성에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다른 별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전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한 천문학자는 더 구체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를 좀 증명해 보려고 했다고요? 네, 바로 드레이크라는 전파 천문학자입니다. 예. 그는 자기가 직접 고안한 드레이크 방정식을 이용해서 존재할지도 모르는 우주 외계 문명에게 신호를 보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우선 우리 은하에서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모든 외계 문명은 별의 곁을 도는 행성에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별이 있다고 해서 외계 문명의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얼마나 많은 확률로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지, 그 행성 중 지구와 유사한 환경이 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지구와 환경이 유사하더라도 꼭 생명 탄생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탄생한 생태계가 똑똑한 지적 문명으로 진화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그런 지적 생태계가 전파 안테나를 지어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기술 문명으로 진보할 확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행성에 나름 문명을 갖춘 외계 문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갓 불을 발견한 그런 원시적인 문명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겠네요.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드레이크는 우리 은하 내에서 인류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외계 문명의 수를 파악해봤는데요. 당시 그는 대략 10개의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앵커분들도 직접 각 변수에 스스로 생각하는 적당한 값을 넣어서 최종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따져보시면 스스로가 외계 문명과의 조우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회의적인 사람인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현대 천문학에서는 케플러 망원경을 통해서 무언가 유의미한 그 발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는 지구 바깥 다른 외계 행성에도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적당한 환경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외계 생명체가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지, 나아가 복잡한 기술 문명의 흔적이 정말 발견될 수 있는지를 위한 보다 더 과학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왕성한 외계 행성 사냥을 해주었던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별 곁을 외계 행성이 돌면서 그 별 앞으로 가리고 지나갈 때 나타나는 별빛의 미세한 밝기 감소를 통해서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외계 행성에 의한 별의 트랜짓이라고 합니다. 마치 바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아주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그 등대 불빛 앞에 파리가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이런 그림자를 이용하는 그림자 사냥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외계 행성의 크기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목성처럼 덩치가 큰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 그만큼 가려지는 별빛의 밝기 감소 폭도 더 큽니다. 반대로 지구처럼 덩치가 작은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 별빛이 어두워지는 정도도 더 적겠죠. 나아가 별빛이 어두워지는 그 양상을 분석하면 별빛이 가리는 물체의 형태가 둥근 공 모양인지 아니면 삼각형, 사각형 등 뭔가 부자연스러운 인공물체로 의심할 만한 물체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 스타워즈 속의 다스베이더의 데스스타처럼 원래 둥근 공 모양을 한 인공물체라면 영악하게도 케플러의 눈을 속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정말로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모습을 한 어떤 이상한 물체가 별 앞을 가리는 모습이 목격된다면 그것은 분명 자연스러운 행성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우주에 만든 거대한 외계 인공물체일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 하면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좀 값을 내서 계산을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IT 기술을 활용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군의관이 만든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코로나19 체크업도 화제인데요. 이 앱은 코로나19 증상 항목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앱 이용자가 정밀검사 대상인지 알려줍니다. 네,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가지 않고도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 건강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의료기술과 IT가 만나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도움을 주길 기대해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